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무문의 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무문 이러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의 북쪽문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북쪽문에서.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좌청룡, 그러니까 동쪽이 청룡이잖아요. 좌니까 동쪽이 청룡, 그 다음에 서쪽이 백호, 북쪽문은 현무문인 거예요. 현무문. 그 다음에 남쪽에 주작. 그 주작문 앞에 주작대로가 있어. 한 이 폭이 100m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유적이 있어요. 황제 전용 도로입니다. 나중에 이 주작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조작한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 불교에 어떻게 보면 슈퍼 영웅이 나오는데, 중국 불교사를 통틀어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현수 법장스님, 화엄종의 시조인 현수 법장스님. 이게 이 양반이 실질적 시조입니다. 실질적 시조. 이 앞에도 이제 초조 두순 이조 지원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 시조. 그 다음에 이제 해능스님, 선종의 해능스님 이렇게 계신데, 이 세 분이 가장 이렇게 대단한 영웅인데, 이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살았을 때 신격화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 뭐 진짜 대단하거든. 근데 그 현장법사가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당태종한테 잘못했다라고 다 빌거든. 계엄령이어서 못 나가야 되는데 살짝 나간 거예요. 이게 왕명을 어기고 나간 거거든. 그랬더니 당태종은 뭐 워낙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현장이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요.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 국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이 고구려 정벌 때문에 장안에 없었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법사를 주작대로로 모셔라. 다 너무너무 멋있는. 뭔 뜻인지 아세요? 그 앞에 주작대로라는 게 남쪽 길이거든요. 남쪽에, 황궁 정문 남쪽에 있는 쫙 큰 이렇게 대로인데, 여기는 황제 전용 도로라니까. 아무도 일반인은 다닐 수가 없어. 일반인 아무도 못 다녀. 근데 거기에 딱 모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국빈급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도 이제 주작 얘기가 또 나온다고. 서울도 동쪽에 동대문. 아니 그렇잖아요. 동대문엔 이정재. 동대문. 아니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북대문이 있잖아요. 이게 인의 예지 신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숭례문이 이게 불 잘 나는 문이거든. 원래부터. 불 잘 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썼거든. 수채라 그래서 물처럼. 그러더니 결국 또 불 나더라고. 이게 뭐 풍수지리상으로 불 잘 난대. 서쪽에 도내문, 인, 의, 예. 북쪽에 홍지문. 홍지문의 다른 이름이 숙정문이에요. 약간 달라. 근데 이거 그냥 같이 봐. 그 다음에 그래서 인의 예지 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이 보신각.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대문 개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동대문 개념 있죠? 동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대문 말고도 서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저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쪽문들도 낸다고. 그러면 이제 서소문이 이해가 되시죠? 예. 대문, 소문.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북대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북쪽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는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북쪽에서 침입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북쪽 문은 아예 그냥 문만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안 쓰는 그런 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 이제 청와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묶여 있었던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희한하게도 당나라 때는 저 현무문으로 태자가 드나든다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양오행이나 이런 걸 보면 태자는 원래 동쪽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동문이라 하는 거거든. 동쪽에 있어. 동쪽에. 동쪽이면 어디냐면 내가 황제잖아.
황제는 남쪽을 보거든. 남쪽을. 그러면 내 좌보처가 태자인 거야. 그래서 동궁이야. 네, 동궁. 그 다음에 우보처. 얘는 객이야. 얘는 내 자식이고 내 다음이고 얘는 객이야. 주인, 손님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서방이라 하는 거예요. 이쪽이 서잖아. 동이니까 이쪽 서잖아. 그래서 서방님이라고 하는 게 남의 집 식구야. 아니, 서방님은 남의 집 식구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서방 말고 장모가 뭐 김서방 이렇게 부를 때 봐봐. 그거 남의 집 식구야. 내 서방은 내 식구지. 그 서방의 연원이 그거라니까. 서방의 연원이. 그러니까 동방서방이에요. 동방은 내 자식들 두는 데고 서방은 사위나 이런 사람 두는 데가 서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본토, 이쪽은 객.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에서도 지금도 쓰거든요. 청산 백운. 백운이라고 하는 건 운수납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절에 사는 사람들, 본방 식구. 이쪽은 객스님들.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룰이 있다니까. 뭔가 이렇게 룰들이. 근데 당나라가 대단한 거는 호환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선비족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농 집단.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단순히 유목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를 5호 16국 시대 때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한족과 호를 섞어서 호가 위에 있고 한족이 밑에 있는데 이걸 지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융합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돼야 큰 제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환체제. 그래서 당태종을 천가한이라고 불러요. 천가한. 거기서 천은 뭐냐면 천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아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으로 하느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천자잖아요. 천자. 천자가 황제거든요. 나중에 진시황 때부터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나라 때는 천자였었고. 그리고 가한이라고 하는 게 징기스칸을 성길산 이러잖아요. 그 한이라는 발음이 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박혁것에 거서 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칸이에요, 칸. 그러니까 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천자, 황제고 그다음에 유목 입장에서는 나는 대칸이야. 이 동시에 이 양수겹장을 하는 게 누구냐? 당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가한이라고 그런다고. 천가한. 그걸 호한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족들을 누르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당겨서 융합을 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번성할 것 같아. 이게 당나라가 최강 국가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칠 때 엄청난 군벌들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한 절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역사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는 안 나오는데 더 날아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만 보면 더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태종이 현무문의 변으로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돌고래 침입하니까 이건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길의 총사령관을 하되 진왕의 군대들을 데리고 간다. 자기 군대 데리고 가고 요 데리고 간다. 그렇게 해서 아니 수도가 장안이 지금 여기인데 이쪽으로 군사를 이렇게 빼면 그럼 거기서 군사도 없고 그때 한번 누가 이렇게 씩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세민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아니 태자가 주청을 해서 황제가 제가가 떨어졌는데 아니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왕조국가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지. 그러니까 장손무기 그다음에 방현령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지략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안정되고 세계 제국이 되는데 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매 같은 사람이에요. 세조의 한매 같은 사람. 이거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건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이거 지금 뭐 바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북쪽문에 매복을 해서 쳐 죽입시다. 그냥 무식해. 무식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주교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정몽주를 그 철퇴로 막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왕자의 난 일어났을 때도 보면 이방원이 막 직접 나서서 막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 진짜 죽기 아니면 지금 그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사람이. 사람 보내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 백주제나 선주교회 사람 그 많이 다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철퇴로다가 이게 여론을 어떻게 만들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그게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태자가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수를 써보겠다. 그게 뭐냐면 황제 후궁하고 태자 막 좀 웃겨. 그다음에 이건성 이원길이 눈이 맞았대.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태자하고 뭐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썸씽이 있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와보라 그래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와보라 하니까 저쪽에서도 냄새가 나더래. 태자 또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태자당에서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지금 짝꿍을 굴리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저 가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장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수도경비사령부 일종의 군사권을 태자 쪽이 쥐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 현무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현무문에 상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하가 그 문의 대장이야. 상하가. 이 상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하도 이건성 쪽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 내 쪽인데 내가 이 쉽게 말해서 수도의 군사권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있겠어? 아버지 부르시면 가보지 뭐. 이제 센 거야. 그래서 딱 갔는데 문이 진짜 이런 문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대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옹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옹성 같은 게 모든 성문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태자가 딱 오면 거기 문 수비하는 대장 그 상하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껐겠지. 오셨냐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들어갔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 쎄한 거지. 야 이거 뭐가 좀 쎄하다. 그때 이제 이세민이 직접 매복해서 화를 쏩니다. 근데 이건성도 무인이기 때문에 서로 날려요. 근데 이건성 거는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세민 쪽이 이제 몰라 이세민이 쏜 게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설에는 뭐 목을 뚫었다 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좀 잔인해. 잔인해. 그러니까 여러 놈이 동시에 쏘니까 화살이 누구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은 거예요. 또 이세민 입장에서는 저게 또 자기도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생이 이원길이 그걸 또 눌러가지고 어떻게 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저걸 또 저 위지경덕이라는 또 장군 저 힘센 놈이 또 들어서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육박전을 벌이면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황자들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저렇게 개싸움 하듯이 싸웠겠나? 싸웠어요. 싸웠어. 진짜 개싸움 하듯이 싸웠어. 그리고 나서 저 위지경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위지경덕이 울지경덕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는 울지씨인데 나중에 위로 바꿔. 근데 저 사람을 이제 황제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현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현이 그때 뭐 뱃놀이인가 하고 있었어요. 황궁 안에서 배 타고 이렇게 한잔 하고 있었는데 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민이 쉽게 말해서 이세민이 황제를 보호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가 누구냐 이랬더니 이제 태자가 영모를 야씨 다 죽여놓고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이미 다 죽여놓고 영모입니다. 야 누가 영모인데 이게 뭔 영모야? 근데 역사에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당고조 이현도 굉장히 위험했는가 봐요.
왜?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방원 사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방원이 하면 이성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 입장하고 형제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니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지금 그나마 지금 굉장히 그것도 한 명은 태자고 한 명도 굉장히 똘똘한 애인데 둘이나 죽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것 같은데 역사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무문의 변이 7월 2일인데 7월 5일 날 태자책봉을 해. 이세민을. 불과 3일 만에. 빨라도 너무 빠르죠. 그리고 8월에 이세민이 황제가 돼.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뻗쳤으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역사서에는 안 나와. 역사서에는 안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민은 자기 역사서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원래 그렇게 적혀 있진 않았겠지. 저렇게 소략하게 적혀 있진 않았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양위를 받아도 저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이성계보다 훨씬 더 몰렸었던 것 같아요.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바로 토해내는 거지. 야, 너 태자. 너 태자. 그 다음에 바로 달 바뀌니까 너 황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나서, 저 두 형제들을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잖아요. 이제 가문을 전멸시켜버리는데 조카까지 싹 죽여요.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덜 잔인해서 성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저 넷째 동생 자기 밑에 동생이잖아요. 이원길이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또 자기 첩으로 몰라. 이게 무슨 약간 막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원한 관계들이 있었는가 봐요.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도륙을 시키고 그렇게 도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당고조 이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